결혼식장 앞에 섰을 때 나는 마침내 내 인생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믿었습니다. 32살. 중견 IT 기업 과장. 3년간 사귄 여자친구와의 결혼. 모든 게 완벽했죠. 버진로드를 걸어오는 윤서의 모습은 말 그대로 환상적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 촛불 같은 미소, 그리고 나를 향해 걸어오는 그 발걸음. 하객들의 축하 박수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가 예식장 입구에서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누군가의 아이가 잘못 말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람들의 속삭임이 점점 커지면서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낡은 토끼 인형을 꼭 쥐고 있었죠. 아이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엄마, 왜 여기 있어? 그 순간 신부 윤서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윤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봤습니다. 다시 윤서를 봤죠. 윤서야. 저 아이가.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버진로드를 따라 걸어왔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신부를 향해. 엄마, 나 찾는다고. 왜 말도 안 하고 이사 갔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윤서는 손에 들고 있던 부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식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윤서야. 나는 소리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식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 누군가의 비명 같은 외침, 신부 친구들의 당황한 목소리들. 나는 그 모든 소음 속에서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인형을 꼭 안고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정상적이었던 내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예식장 대기실로 뛰어갔을 때 윤서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신부님은 방금 나가셨어요. 예식장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로요? 검정 승용차가 급하게 출발했어요. 신부님이 뒤도 안 돌아보고 타셨어요. 누구 차였습니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번호판도 못 봤어요. 너무 빨랐어요. 나는 윤서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대기실을 둘러봤습니다. 윤서의 가방, 화장품,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두 글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그 메모지를 손에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미녀가. 뒤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대체? 저 아이는 누구고 윤서는 왜?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니까요. 3년을 사귀었습니다. 3년 동안 윤서는 한 번도 자신에게 아이가 있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말했죠. 나 가족 없어. 고아원에서 자랐거든. 친척도 없고 아이도 당연히 없고. 그게 윤서가 내게 말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혼식에 나타난 저 아이는 분명히 윤서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예식장은 이미 파장 분위기였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떠나고 있었고 신부 측 하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나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아이를 찾으려고. 하지만 아이도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윤서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도 카카오톡도 모든 SNS도 확인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증발했습니다. 나는 윤서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결혼 후 새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윤서는 아직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건물 1층에서 관리인을 만났습니다. 아, 신랑님이시네요. 어제 결혼식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윤서 씨 집에 가봐야 하는데요. 아, 그게. 관리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문제라도? 어제 윤서 씨가 급하게 이사 나가셨어요. 뭐라고요? 새벽에 짐 싸서 나가시더라고요. 계약 해지도 안 하고 보증금도 안 받고 그냥 나가셨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혹시 어디로 가는지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관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말이에요. 뭐가요? 그 아이는 왜 안 데리고 가신 건지.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요? 네. 가끔 이 집에 오는 여자아이 있잖아요. 윤서 씨를 엄마라고 부르던 그 아이를 아셨습니까?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왔어요. 윤서 씨가 데리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혼자 찾아오거나. 나는 벽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요. 관리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 말고도 다른 아이들도 본 것 같아요. 두세 명 정도? 다른 아이들이요? 네. 나이도 다 달랐어요. 근데 다들 윤서 씨랑 친한 것 같았어요.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윤서의 집 앞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마스터키로 열어줬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단 하나 작은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3개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별빛 쉼터 마이너스 성북구 안상동 111-5, 창가하우스 마이너스 마포구 상시동 11, 도림 5-12.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애들이 있는 곳. 절대 말하지 말 것. 나는 첫 번째 주소로 향했습니다. 성북구 안암동. 주택가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낡은 대문, 녹슨 우편함, 페인트가 벗겨진 벽. 하지만 마당에는 아이들 자전거가 몇 대 세워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 문이 열렸습니다.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소년이 문을 열었습니다. 머리는 덥수룩하고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혹시 윤서 씨 아세요? 소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윤서 엄마요? 아저씨 엄마 친구세요? 엄마. 또 그 단어였습니다. 그래 친구야. 윤서가 여기 왔었니? 소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부터 안 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나는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너희 윤서를 엄마라고 부르니? 당연하죠. 저희 엄마인데요. 법적으로? 소년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법적으로요? 그건 잘. 근데 저희는 다 엄마라고 불러요. 저희라는 건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니? 소년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실래요? 나는 망설였지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4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소년 포함 5명. 나이는 각기 달랐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는 5살쯤 보였고 가장 큰 아이는 중학생쯤 되어 보였습니다. 얘들아, 윤서 엄마 친구 오셨대. 아이들이 일제히 나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언제 와요? 엄마가 약속한 케이크는요? 쏟아지는 질문들. 나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윤서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너희 모두 윤서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니?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자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윤서 엄마는 저희 엄마예요. 일주일에 2-3번 와서 밥도 해주시고 숙제도 봐주시고. 그럼 너희 진짜 부모님은?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희 다 고아원 출신이에요. 가장 어린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희 데려왔어요.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윤서가 너희 모두를? 맏언니처럼 보이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긴 거예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 다른 집에도 아이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니?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창가하우스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어요. 엄마가 다 돌봐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윤서는 나와 사귀는 3년 동안 이 모든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두 번째 주소 마포구 상수동. 창가하우스라는 간판이 붙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작은 카페처럼 꾸며져 있었고 위층은 거주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윤서 씨를 찾고 있습니다. 여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윤서 씨를 어떻게 아시는데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윤서와 결혼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혼이요? 네,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윤서가 사라졌습니다. 여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앉으세요.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우리는 카페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곳 원장 정미란입니다. 민혁입니다. 민혁 씨, 윤서 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잘 모릅니다. 3년을 사귀었지만 어제 결혼식에서 아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녀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정미란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도 아이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학교 갔어요. 6명이요. 6명. 윤서 씨는 이곳에도 일주일에 2번 정도 옵니다. 아이들 돌보는 걸 도와주죠.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윤서는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정미란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서 씨는 우리가 키운 아이예요. 네? 이 창가하우스는 보호시설입니다. 고아나 학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죠. 윤서 씨도 어릴 때 여기서 자랐어요. 나는 그 말을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아이들을 돌보는 거군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정미란 원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윤서 씨는 재단과 관련이 있어요. 재단이요? 도림 아동복지연구회라는 곳입니다. 겉으로는 아동복지를 위한 재단이지만 그녀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아이들을 분산 관리합니다. 한 곳에 모아두지 않고 여러 가정에 나눠서 배치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관리할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을 지정합니다. 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윤서가 그 역할을. 네. 윤서 씨는 재단에서 지정한 관리모입니다. 현재 3곳의 집에 분산된 15명의 아이를 담당하고 있어요. 15명.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윤서는 법적으로 그 아이들의 엄마가 아니라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단지 재단과의 계약 관계일 뿐이죠.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게 무슨 아이들을 물건처럼. 정미란 원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윤서 씨가 힘들어했어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 시스템에 갇혀 있었죠. 그럼 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벗어날 수 없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정미란 원장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재단은 윤서 씨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녀가 떠나면 아이들이 위험해지거든요.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윤서는 내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재단도 그 어떤 것도. 왜 나를 믿지 못한 걸까? 아니면 나를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걸까? 골목길을 걷는데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나는 멈춰 섰습니다. 서아였습니다. 결혼식 때 나타났던 그 아이. 서아야. 아이는 여전히 그 낡은 토끼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찾고 있죠? 나는 다급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아야, 엄마 어디 있는지 알아?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라요. 그럼 왜 여기? 아저씨가 엄마 찾는다고 들었어요. 누구한테? 다른 집 애들이요. 나는 무릎을 꿇고 서아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서아야, 엄마가 뭐라고 했니? 어디 간다고 하지 않았어? 서아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는 아저씨한테 가려고 했어요.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아저씨랑 결혼하면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엄마가 갑자기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가면 안 됐는데. 서아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가 도망갔잖아요. 제가 나타나서. 나는 서아를 꼭 안아줬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서아는 내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우릴 버린 건가요?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하지만 나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왜 도망친 걸까?
아이들이 있다는 걸 들키기 싫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응? 엄마 말고도. 우리 가족은 많아요. 알고 있어. 근데 엄마는 하나인데. 우린 너무 많아요. 나는 서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니? 서아는 인형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우린 엄마가 만들어진 가족이에요. 만들어진 가족? 진짜 가족이 아니라 누가 만든 거요? 그 순간 정밀한 원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재단은 윤서 씨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서아야, 혹시 도림이라는 곳 알아?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윤서 수첩에서 봤어. 서아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거기 가면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이 엄마를 데려간 거예요.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데려갔어? 검은 차 탄 사람들이요. 결혼식 끝나고.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봤어요. 엄마가 울면서 차에 탔어요. 울면서? 엄마가 저한테 말했어요. 미안해, 서아야. 엄마가 너희를 지켜야 해라고.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소를 떠올렸습니다. 도림 5-12.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날 오전. 나는 도림동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지하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작은 금속 문이 나타났습니다. 도림아동복지연구회. 문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회색 정장, 금태 안경, 차가운 표정. 누구십니까? 윤서를 찾고 있습니다. 남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 신랑님이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들어오시죠. 남자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는 망설였지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쪽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사무실처럼 꾸며져 있었고 벽에는 수많은 아이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남자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이 재단의 이사 차민수입니다. 차민수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민혁 씨, 윤서 씨가 많은 얘기를 했더군요. 윤서는 어디 있습니까?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차민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윤서 씨는 아직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들이 결혼식에 난입한 겁니까? 우리는 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서아는 왜 나타난 겁니까? 차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아는 스스로 갔습니다. 엄마를 찾으러. 그 아이가 어떻게 결혼식장을 알았겠습니까? 윤서 씨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윤서가. 왜? 차민수는 팔짱을 꼈습니다. 윤서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과 결혼해서 모두 함께 살고 싶어 했죠.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차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가능할 뿐이죠. 왜 불가능합니까? 윤서 씨는 15명의 아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법적으로 재단 소속입니다. 윤서 씨가 떠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차민수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른 관리모에게 배치됩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대부분의 관리모는 윤서 씨만큼 헌신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방치되는 겁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서를 인질로 잡는 겁니까? 차민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우리는 윤서 씨를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스스로 선택한 일입니다. 선택이라고요? 네. 윤서 씨는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이 시스템의 일원이 되었죠. 그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서? 차민수는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관리모 계약서입니다. 윤서 씨는 5년 전 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관리모는 최소 10년 동안 재단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며 계약 기간 중 이탈 시 위약금 5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게 대체? 윤서 씨는 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서류를 던졌습니다. 왜 윤서가 이런 계약을 했습니까?
차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윤서 씨는 빚이 있었습니다. 빚, 대학 학자금, 생활비, 그리고 이곳에서 자라면서 쌓인 양육비까지 총 3억 원 정도였죠.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단은 그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10년간 관리모로 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합법입니까?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었습니다. 차민수는 다시 나를 쳐다봤습니다. 민혁 씨, 당신은 윤서 씨의 어떤 모습을 사랑한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윤서 씨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신에게 보여준 평범한 회사원 윤서, 또 하나는 15명의 엄마인 윤서.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은 그중 어떤 윤서를 사랑했습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차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윤서 씨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신을 택할 것인가, 아이들을 택할 것인가? 왜 둘 다 택할 순 없습니까? 불가능하니까요. 차민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돌아가시죠, 민혁 씨. 윤서 씨가 결정을 내리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윤서를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왜요? 윤서 씨가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재단을 나온 나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정말로 나를 만나고 싶지 않은 걸까?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윤서의 물건들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핸드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년 전에 쓰던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나는 그 핸드폰을 수리점에 가져갔습니다. 이거 데이터 복구 가능할까요? 한번 봐야 알겠네요. 시간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리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구 완료됐습니다. 나는 달려가서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폴더를 열었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문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신인 민혁. 날짜 결혼식 전날 밤. 상태 전송 실패.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목소리였습니다. 민혁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너한테 거짓말한 건 미안해. 나는 단 한 번도 내 삶을 주도해 본 적이 없어. 윤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단에서 자라서 자유가 뭔지 몰랐어. 가족이 뭔지도, 엄마라는 게 뭔지도 모른 채 아이들을 관리하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어.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생각했어. 내 삶을 내 손으로 살아보고 싶다. 그게 너였어, 민혁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를 만나고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 윤서라는 이름으로. 그냥 한 사람으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윤서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떠나면 아이들이 위험해져. 재단은 나를 절대 놓아주지 않아. 아이들은 내가 없으면 뿔뿔이 흩어질 거야. 그래서 결혼식까지 왔는데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나 혼자 도망치는 게 너무 무서웠어. 아이들 버리고 너한테 가는 게 이기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윤서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정말 너를 사랑해. 하지만 아이들도 사랑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꼭 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윤서는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견뎌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이중생활도 아이들도 재단도. 나는 그저 사랑한다고 말하기만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차민수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 친구에게 자문을 구했고 재단의 계약서가 얼마나 불법적인지 확인했습니다. 이건 노예 계약이야. 10년 구속 위약금 5억. 이건 명백히 불공정 계약이야. 변호사 친구는 단언했습니다. 법적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어. 나는 그 말을 믿고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차민수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또 오셨군요. 계약서를 봤습니다. 그래서요? 이건 불법입니다. 불공정 계약이에요. 차민수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소송하시겠다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좋습니다. 해보세요. 그의 태도가 너무 당당해서 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차민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소송하는 동안 윤서 씨는 계속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관리모에게 재배치됩니다. 지금 당장요.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들,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차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요? 이게 보호입니까? 민혁씨. 차민수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재단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서류상 문제가 있거나 보호자가 애매한 경우들이죠. 차민수는 벽에 붙은 아이들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식 고아원에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치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아이들을 위한 겁니까? 물론입니다. 나는 비웃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차민수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조사를 많이 하셨군요. 네, 알아봤습니다. 재단은 관리하는 아이 한 명당 월 80만 원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15명이면 월 1200만 원이죠.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에게 쓰이는 돈은 절반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갑니까? 차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에게는 얼마를 줍니까? 월 200? 300? 250만 원입니다. 15명을 돌보는데 250만 원이요? 한 명당 17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요? 차민수는 침묵했습니다. 당신들은 아이들을 상품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윤서를 싼 노동력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폭로할 겁니다. 언론에, 경찰에, 어디든. 차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시겠다면 어쩔 수 없죠. 그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려드리죠. 뭡니까? 윤서 씨가 여기 있는 건 우리 때문만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차민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내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윤서와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윤서 씨의 표정을. 나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윤서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윤서 씨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윤서 씨를 사랑하죠. 차민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윤서 씨를 억지로 잡아둔 게 아닙니다. 윤서 씨 스스로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사진을 내려놨습니다. 그렇다 해도 윤서에게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차민수는 다른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윤서 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당신과 결혼하는 대신 아이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고. 내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법적으로 관리무 계약을 해지하고 아이들과 연락도 끊고 완전히 손을 떼라고 했습니다. 그게 윤서 씨가 거절했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죠. 차민수는 서류를 다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윤서 씨의 선택입니다. 나는 재단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윤서는 나를 포기한 걸까? 아니면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다시 서아를 만났습니다. 아저씨. 서아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엄마가 주래요. 엄마를 만났니?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잠깐 왔어요. 우리 집에. 뭐라고 하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이걸 아저씨한테 전해달래요. 서아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온대요. 뭐? 엄마가 우리한테 작별 인사했어요. 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녀가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너에게. 미안해. 나는 너무 겁쟁이야. 결혼식 날 도망친 것도 겁이 나서였어. 서아가 나타났을 때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 내가 만든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하는 순간이었지. 나는 내게 말하고 싶었어.
아이들이 있다는 것. 내가 얼마나 많은 비밀을 안고 살아왔는지.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내가 날 떠날까봐.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어. 나는 15명의 엄마야.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그래. 그 아이들에게 나는 유일한 가족이야. 내가 없으면 그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시 혼자가 돼. 나도 그렇게 자랐어. 혼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그래서 그 아이들을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동시에 너와 함께하고 싶었어. 너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 그냥 윤서로 살고 싶었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내 아내로. 그게 이기적이라는 걸 알아. 하지만 난 정말 그러고 싶었어. 지금 나는 재단에 있어. 차 회장이 제안했어. 너와 결혼하는 대신 아이들을 포기하라고. 나는 거절했어. 미안해. 너를 택하지 못해서. 하지만 아이들을 버릴 수 없어. 나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야. 누군가를 돌보는 게 내 존재 이유였어. 그걸 포기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 미녀가 나를 잊어줘. 너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거짓말쟁이가 아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윤서. 편지를 다 읽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아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엄마 미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럼 엄마 포기할 거예요? 나는 서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절대 포기 안 해. 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서를 구하려면 재단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변호사 친구, 기자 선배, 그리고 아동보호 단체에 연락했습니다. 재단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해. 나는 밤낮으로 자료를 모았습니다. 재단의 회계장부, 계약서, 그리고 다른 관리 모델의 증언. 놀랍게도 윤서만 고통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관리 모델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부당한 계약, 착취, 그리고 아이들을 볼모로 한 협박. 나는 그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에, 언론에, 그리고 아동보호 당국에. 사흘 후 기사가 터졌습니다. 아동복지재단의 어두운 민낯, 관리 모착취 논란, 분산관리라는 이름의 아동방치, 보조금 횡령 의혹. 재단은 순식간에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차민수는 긴급 회견을 열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TV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차민수는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윤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서야, 이제 괜찮아. 재단은 무너졌어. 이제 나와.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해체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임시로 다른 보호시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재단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서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윤서의 필체였습니다. 별빛 쉼터로 가세요. 윤서. 나는 즉시 별빛 쉼터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집 앞에 윤서가 서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윤서야. 윤서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녀가. 나는 다가가려 했지만 윤서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지 마. 왜? 나 아직 결정 못했어. 뭘?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단이 무너졌어. 내가 그렇게 만들었지. 너를 구하려고. 알아.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그럼 이제 같이 가자. 우리. 안 돼.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아이들.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어. 임시보호시설에 있잖아. 그게 문제야.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혼자가 됐어. 서로 떨어져서 무서워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데려오면 되잖아. 15명을? 윤서는 비웃었습니다. 미녀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어떻게 15명을 키워? 방법을 찾으면 돼. 없어. 윤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해.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 없이는 살 수 없어. 윤서야. 찬 계속 너를 사랑해. 정말로. 윤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엄마야. 15명이. 그럼 같이 방법을 찾자. 우리. 미녀가. 윤서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좋은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나는 너를 원해. 하지만 나는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없어. 윤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안해. 윤서야. 나는 아이들한테 가야 해. 윤서는 돌아섰습니다. 제발 날 잊어줘.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윤서가 멀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윤서를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 앞에서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 서아가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서아야? 서아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가 보냈어요. 엄마가? 서아는 작은 가방을 건넸습니다. 엄마가 아저씨한테 드리래요. 나는 가방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니? 서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다른 애들이랑 있어요. 여전히 아이들을 돌보고 있구나. 네. 근데 이제는 달라요. 뭐가? 이제는 정식으로 해요. 재단 없이. 나는 놀랐습니다. 정식으로?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그룹홈을 만들었어요. 우리 다 같이 살 수 있는 집이요. 그룹홈? 네. 아저씨가 재단 무너뜨린 덕분에 정부에서 지원 나왔대요. 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서아는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편지 있어요. 읽어보세요. 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청첩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녀가 3개월 동안 연락 안 해서 미안해. 나는 시간이 필요했어.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느라. 내 덕분에 재단이 무너졌고 아이들은 이제 안전해. 그리고 나는 드디어 깨달았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나는 엄마가 되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윤서로도 살고 싶어. 그래서 결정했어. 그룹홈을 만들기로.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동시에 내 인생도 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아직 날 원한다면 같이 하지 않을래? 청첩장을 동봉했어. 날짜는 다음 달이야.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게. 올래? 윤서. 나는 청첩장을 펼쳤습니다. 신랑 이민혁, 신부 윤서, 그리고 우리 가족 15명이 함께하는 결혼식. 나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눈물과 함께. 서아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갈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결혼식 날. 이번엔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많았습니다. 15명의 아이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본 사람들. 윤서는 버진로드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아가 한쪽 손을 잡고 다른 아이가 반대편 손을 잡고 모든 아이들이 함께 걸어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선택이고 책임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윤서가 내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안 도망가. 윤서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아이들의 환호성이 예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15명의 아이와 함께 사는 게 힘들지 않냐고. 솔직히 말하면 힘듭니다. 매일이 전쟁 같고 조용한 날은 하루도 없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입니다. 윤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아이들도 더 이상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모든 짐을 함께 지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입니다. 혈연이 아닌 선택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가족이 아닐까요?